둘리틀 특공대의 전과는 대대적으로 홍보됐고 일본의 심장부에 폭격을 하고 돌아온 대원들은 영웅이 됐습니다. 들인 시간과 노력, 희생 대비 일본에게 유의미한 피해를 준 건 아니었지만 애초에 이것은 일종의 심리전,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일본인들에게는 긴장감을 주면 충분했지요. 실제로 백주 대낮에 본토를 폭격당한 일본과 일본 군부는 인지 부조화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원래 계획이 뭐였습니까? 진주만 공습 성공하면 태평양 함대가 재건되는 데만 2년은 걸릴 것이다. 그 사이 동남아시아 다 점령한 다음에 요새화 들어가면 이긴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실제로 진주만 초토화시키고 남방 작전까지 크게 성공하면서 전날까지만 해도 확 인도양까지 밀어버려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미국에게 아직까지 반격 역량이 남아있다는 걸, 태평양 방면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천황에게도 국민들에게도 큰 소리 땅땅 쳐놨는데 군부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일본 본토와 천황이 위험해졌다. 승리에 도취된 일본인들에게 있어 일본 본토는 역사상 한 번도 침범당해 본 적 없는 신의 땅. 천황은 살아있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진주만 공습을 기획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등판, 방어와 요새화 위주의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일본군의 전략을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기 시작하는데 이소로쿠가 진짜 똑똑하긴 한 게 이 양반이 사실 애초부터 전선을 더 밀자고 꾸준히 주장해오던 중이었습니다. 진주만 시게 때리고 나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거든. 거기다 지금 보니까 필리핀에서도 필사적으로 버티고 연합국 어셈블해서 후위를 도모하는 것 같거든. 심지어 이번에 본토를 폭격당하면서 휴전이고 뭐고 물 건너간 게 100%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랑 중국의 점령지가 아니라 태평양에 남아있는 미국 함대가 훨씬 큰 문제였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항공모함. 일본이 이미 진주만부터 말레이 해전, 팔렘방 전투, 실론 해전 등으로 항공기의 위력을 실감했죠. 거기다 이제는 역으로 둘리틀 공습까지 당해보니 앞으로의 해전은 전함끼리의 대포 싸움이 아니라 항공모함과 항공기 싸움이 될 게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진주만 때 전함만 격침시켰지 항공모함은 하나도 못 부수고 돌아왔다는 거. 애초에 이소로쿠도 항공모함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는지라 진주만 공습도 사실 항공모함 터뜨리라고 보낸 거였는데 하필 그날 기막힌 우연으로 진주만에 항모가 한 척도 없어서 M1 전함만 때려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진주만 공습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나부모가 함대 위치가 발각될까봐 파일럿들의 추가 공격 요청에도 불구하고 2파 공격까지만 진행한 뒤 그냥 철수했거든요. 그래서 정작 함선 수리시설이나 유류 저장고 같은 핵심 인프라는 파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상으로 보면 공습 대성공 맞는데 알맹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저번에 진주만 수심이 얕다고 했었잖아요. 이 덕분에 먼 바다였으면 꼼짝없이 포기했어야 할 전함들이 해안 바닥에 박힌 채 물 위로 올라와 있네. 수리시설도 멀쩡한데 이참에 산지 직송으로다가 그냥 고쳐봐. 실제로 미군은 진주만에 가라앉은 함선들을 그대로 건져 올려 개보수를 진행. 공습 당시 피해를 입은 8척의 전함 중 6척을 예토 전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막상 항모도 멀쩡하고 전함들도 부활하고 이거 뭐 제대로 마무리된 게 하나도 없죠. 이소로쿠가 봤을 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자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아직 전략적 우위가 있을 때 최대한 전선을 밀어놓는 게 최선이었어요. 한편 일본을 위협하는 건 미군 항공모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방작전으로 본토의 수십 배에 달하는 영토를 통치하게 된 상황. 이렇게 넓은 영역을 컨트롤할 경험도 능력도 일본에게는 부족했던 터라 점령지에서 온갖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그동안 차근차근 집어삼켜왔던 대만이나 조선, 만주 등과는 달리 동남아시아의 남방 영토는 거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너무 멀고 이질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니 뭐니 하면 같은 아시아인끼리 뭉쳐보자 라는 프로파간다를 열심히 퍼뜨린 덕에 점령 초반에는 일본군을 해방군으로 여기며 환영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지만 막상 일본군 치하에 들어가고 보니 차라리 서구 열강이 지배했을 적이 나을 수준이었지요. 같은 황인종이라 좀 잘해줄 줄 알았는데 막상 2등 시민, 3등 시민 취급당해 각종 이권과 고위직도 그냥 서양인에서 일본인으로 교체됐을 뿐 우리 자리는 없어. 거기다 지금 전쟁 한창이랍시고
던지고 물자는 물자대로 더 빡세게 수탈해가네. 아, 얘네도 그냥 똑같은 외국인 침략자구나 라는 걸 깨달은 현지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점령군들은 여기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 민심을 더더욱 악화시키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다름 아닌 화교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화교들이 예나 지금이나 문화적, 정신적으로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지라 일본인들의 지배에 누구보다 분개하고 또 격렬히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화교들이 워낙 돈이 많고 각종 이권, 사업체까지 소유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점령지 일본군들한테는 돈줄, 즉 황금 고블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때문에 홍콩, 마닐라, 싱가포르 등 화교 인구가 많은 여러 지역에서 일본군에 의한 집단적인 화교 학살과 재산 몰수, 강제 구금 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지요. 그러면 기존의 지배자들이었던 서양인들은 무사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 따위 개나 줘버리는 걸 봐도 알 수 있듯 당시 일본군은 근대적인 전쟁법 같은 거 그냥 쌩까고 포로들을 인간 이하로 대접하기 일쑤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죽음의 행진으로 수개월을 버텼던 필리핀 바탄 반도의 미군들을 포로로 잡은 뒤 식사는 물론 식수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정글지대로 끌고 다니며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을 의도적으로 사망하게 한 야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모두를 적으로 돌려버렸는데 이거 뭐 연합국이 반격하면 협조나 해주겠습니까? 뒤에서 민병대 일으켜 사보타주나 안 하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소로쿠의 의견에 반대하며 남방 영토에서 내치에 집중하자던 군 수뇌부도 막상 현실을 마주해보니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를 각이라 얼른 전선부터 밀어서 전황을 더 유리하게 돌려놓는 게 우선이라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전선을 미는데 그럼 어디를 밀 것이냐? 일단 이 싸움이 벌어지는 태평양은 지구 표면적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가장 큰 바다로 단순하게 요약하면 독일의 바르바로사 작전처럼 탑, 미드, 바텀의 3개 라인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일본 본토의 홋카이도로부터 알류샨 열도를 거쳐 알래스카로 이어지는 탑 라인. 이쪽은 북반구에 위치한 서로의 본토를 기점으로 하는 데다 지리적으로도 연속되어 있어 양측 모두 접근이 쉽고 그 거리도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공격하기 용이하지만 그 사이에 딱히 중요한 자원지대나 인구 밀집 지역이 없는 터라 전략적 중요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라인이지요. 별개로 또 그런 만큼 평소 선박이 잘 다니지 않고 북극권에 가까워서 날씨가 험하기 때문에 정찰이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진주만 공습 때 일본이 이용한 루트도 이쪽 근방이었어요. 둘째로 일본 본토의 혼슈로부터 미드웨이 환초, 하와이 섬을 거쳐 미국 서부로 이어지는 미드라인. 적도 부근이라 그 거리도 가장 멀고 섬도 몇 개 없는 태평양의 한복판인데요. 한타에서 한 번 삐끗하면 숨거나 도망칠 곳이 없어서 말 그대로 모 아니면 도인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점령할 시 태평양 전체를 통제, 감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서로의 본토까지 노릴 수 있게 되죠. 진주만 공습으로 크게 한 방 먹이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이 단단히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번에 둘리틀 공습 때 이용한 루트도 이쪽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오지마와 대만 등 일본의 해외 영토로부터 유기니섬, 솔로몬 제도로 이어지는 바텀 라인. 여기는 일본의 남방 점령지 외곽으로 크고 작은 섬들이 즐비한 인구와 자원의 밀집 지역입니다. 게다가 이미 1차 대전 때 얻은 남양분도와 직전의 남방 작전으로 점령한 영토들 덕분에 일본이 사실상 거의 다 통제하고 있는 라인이었죠. 다만 미국 본토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위협을 주기에는 좀 애매했다는 거. 그러나 일본 군부는 이 중에서 마지막 바텀 라인을 먼저 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 일단 일본 해군력의 주력이 남방 작전 때문에 이쪽에 몰려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메가더를 비롯한 연합국의 잔여 세력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짱 박혀 있었거든요. 구테여 둘리틀 공습 같은 일회성 퍼포먼스 공격이 들어온 걸 보면 미국도 당장 미드에서 한타 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틈에 바텀 라인의 최대 요충지인 포트 모르즈비를 함락시키고 유기니 섬을 완전 점령한다면 연합국의 마지막 보루인 오스트레일리아를 고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에모 작전. 이 계획만 성공한다면 남방 영토에 대한 연합국의 위협을 완전히 일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리한 라인부터 마무리 짓고 가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1942년 5월 3일 경항공모함 쇼호의 호위를 받는 일본군 상륙함대가 뉴기니섬 동쪽 뉴브리튼섬 라바울에서 출항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 제도를 장하 쌈 싸먹기를 시전해 포트 모르즈비를 함락시킨다는 계획이었지요. 한편 미국도 일본의 움직임을 대충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1942년 3월 이후 미군은 이미 일본군 측 암호를 15% 정도 해독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뭔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에 미국은 플래처 제독이 이끄는 기동함대를 솔로몬 제도로 급파하고 완벽한 기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일본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1942년 5월 4일 툴라기 섬에 상륙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갑툭튀한 건지 모를 미군 함재기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죠. 들켰구나 싶었던 일본군은 피해를 감수하며 어찌저찌 서둘러 상륙을 마무리하는 한편 북쪽에서 대기 중이던 정규 항모들까지 급히 소환 미군 항모의 위치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미군 함대는 남쪽으로 일부 후퇴해 영국과 호주 함대와 합류. 일본군의 다음 목표로 예상되는 포트 모르즈비로 향하는 와중이었어요. 그렇게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양측에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사흘 만인 5월 7일 일본군 정찰기가 남쪽으로부터 미군 항모를 발견. 일본군은 함재기 78대를 전원 발진시켜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의도치 않은 구라핑이었다는 거. 함재기 발진시키자마자 서쪽에서 항모 발견됐다는 보고가 또 들어왔는데 사실 이쪽이 진짜였고 남쪽에서 발견된 건 급유함이었던 거야. 헛스윙 날린 것까진 그렇다 치는데 일본군 함재기들이 허탕치고 돌아오는 동안 역으로 포트 모르즈비로 향하고 있던 일본군 상륙함대가 미군 정찰기에게 발각된 상황이었습니다. 미군도 함재기 93대를 전원 발진시켰고 경항공모함 쇼호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침몰. 항모를 잃은 호위 함대는 북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지요.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 크로스 카운터 얼얼하지요. 다음에는 무조건 선빵을 치기 위해 양측 모두 밤새도록 정찰을 계속했지만 어째서인지 7일을 넘어 8일 동이 트기 직전까지도 서로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길을 쓰고 멀리까지 정찰 보냈더만 알고 보니 서로 엄청 가까이 있었던 거야. 결국 이른 새벽 양측이 거의 동시에 서로를 발견하면서 드디어 영혼의 맞다이가 시작됩니다. 역사상 최초로 서로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함재기만으로 싸운 항모 대 항모의 전투였지요. 그렇게 1942년 5월 8일 새벽 해가 뜨자마자 양측 함재기들이 동시에 날아올랐습니다. 일본군 함재기가 69대, 미군 함재기가 84대로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한 공격이었지요. 그러나 바람의 신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운 좋게도 일본군 함대 쪽에 열대성 폭우 스콜이 몰아치면서 시야를 가려준 덕분에 미군 함재기들의 명중률이 급가,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미군 함대 쪽은 날씨가 쾌청해서 시야가 탁 트여 있었던 데다 그동안 수많은 경험치를 쌓아왔던 일본군 함재기들이 항모를 한 대씩 1.4 하는 전술을 시전한 덕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군 항모 요크타운과 렉싱턴은 옴짝달싹 못하고 대파. 양측의 희비가 엇갈려 버렸지요. 일본군의 행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파된 항공모함 렉싱턴에서 유증기가 유출되고 여기에 스파크가 튀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때문에 렉싱턴은 손을 쓸 새도 없이 침몰. 요크타운도 대파된 상황에서 미군 함대는 사실상의 전투 불능에 빠졌습니다. 이에 미 함대를 이끌던 플래처 제독은 더 이상의 작전이 어렵다고 판단, 후퇴를 결정하게 되지요. 한편 눈엣 가시였던 미군 항공모함 한 대를 침몰, 한 대는 대파시키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으나 일본 측의 피해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쇼카쿠는 미군 함재기의 집중 공격으로 대파, 스이가쿠는 스콜 속에 몸을 숨긴 덕에 말짱했지만 함재기를 거의 다 잃은 상태였거든요. 이소루쿠는 마지막 힘까지 짜내 포트 모르즈비 상륙을 속행하라고 지시했으나 결국 일본 측 함대는 이 명령을 무시, 포트 모르즈비를 포기한 채 라바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모두 후퇴하면서 훗날 산호해 해전이라고 불리게 된 이 역사적인 한타는 무승부로 마무리됐고 일본과 미국은 이제 미드와 탑 라인에서 일어날 또 다른 한타를 준비하게 되지요.